이번 자리가 보니까 국방정책 5개년을 주로 이제 평가하는 그런 자리고, 특히 이제 극동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외교관 생활 이제 36년 마치고, 어쩌다 보니까 제가 유라시아를 지금 동서남북하고 그리고 센터, 제가 이제 마지막은 우크라이나 대사를 했는데, 우크라이나가 보니까 유라시아의 가장 좀 하나의 센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유라시아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고, 하여튼 우리 신국방 정책이 출범해가지고 기대도 아주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선 제가 준비한 페이퍼를 좀 빨리 하고, 또 중요한 건 제가 이렇게 PPT 자료를 좀 가지고 활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국방 정책 평가는 내일도 하루 종일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우선은 대통령 직속 협력위원회 설치했다는 이거는 굉장히 좀 평가할 만하다. 2014년 4월 매경하고 이를 구축하여서 우리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10대 재원을 이제 정한 게 있고, 첫 번째가 대통령 직속의 어떤 그런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게 들어갔는데, 어쨌거나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국방 협력위원회가 설치된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국방 협력 대상국을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우크라이나까지 이제 외연을 확대했다는 이런 것도 좀 차별화되는 것 같고요. 다만 조금 더 우리가 좀 보완했으면 하는 것은 우리가 좀 국방 이런 정책을 수렴하면서 좀 파트너 국가하고도 어느 정도 좀 공감을 해가면서 커뮤니케이션 해가면서 상대의 어떤 니즈도 좀 반영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좀 더 거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한 2주 전에는 이제 농업에 대한 국방 정책 5개년 평가하는 자리에 갔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더 부가치 높은 그런 쪽을 이제 좀 지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농산물 수출하는 거라든지 이런 조금 이런 쪽이 아직도 치우쳐 있다는 걸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또 농업의 예를 들어도 100만 톤을 갖다 국방에서 확보한다 그런 목표가 있던데, 저희들은 100만 톤을 목표로 할 게 아니라 100만 헥타르를 국방에서 확보해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산 기반을 확보하는 이런 좀 우리가 조금 더 대범한 좀 앰비셔스한 그런 아젠다를 좀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한 대로 국방 외교의 어떤 한계 요인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지정학적인 리스크인데, 러시아도 지금 생션을 받고 있고, 북한도 생션을 받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하고 협력을 하려면 또 러시아하고 약간 좀 그런 고려를 해야 되는 이래저래 이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또 대부분 국방 국가가 또 다 칸츄리 리스크 국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를 갖다가 추진할 때 다 이게 칸츄리 리스크, 지정학 리스크 여기에 다 걸리니까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좀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조금 이제 국방 외교의 어떤 외연을 좀 더 넓힐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지정학적인 그런 리스크를 줄이는 차원에서 중앙아시아뿐만 아니라 여타 국가로 좀 확산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SDG나 ESG, 탄소 배출, 디지털 혁신, 이런 지금 당면한 글로벌 아젠다하고 연계하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해 보이고, 특히 저는 SDG가 저기도 나와 있지만은 이게 우리한테 주어진 솔루션이고 블레싱이고 이제 미션이라는 확신을 많이 가지는데, 앞으로도 이제 국방 외교를 할 때는 이 SDG의 어떤 플랫폼을 깔고 SDG하고 얼라이먼트하는 이런 좀 전략의 모색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문화 콘텐츠 분야가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아요. 우리가 국방 국가하고도 문화 콘텐츠 사업을 좀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게 문화 콘텐츠를 국방 얘기에 굉장히 좀 중요한 하나의 툴로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너무 이제 메가 프로젝트만 추진하다 보니까 정작 많은 걸 못하는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데, 우리 또 당장 할 수 있는 거 작은 거라도 이런 마이크로 프로젝트 추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보면은 이미 진출되어 있는 사업들을 좀 잘 내실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속담에도 집토끼 한 마리가 산토끼 세 마리보다 낫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산토끼만 쫓다 보면은 정작 있는 집토끼까지도 이제 챙기지 못하는 그럴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고려할 사항이 있다면은 우선 그 메가 프로젝트 차원에서는 우리가 지금 스마트 시티 이게 우리 정부에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고 드라이브를 많이 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스마트 시티 안에 뭐 쓰레기 대처리라든지 물 문제라든지 또 이렇게 교통 문제라든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컴포넌트는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틀에서 이제 하는 거라든지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뭐 러시아도 상당히 이제 진전이 됐지만 대부분 북방 국가가 경제 특구, 그 다음에 산업공단, 테크노파크 정부의 계획은 많은데 이게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있는 것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또 반대로 우리는 여기에 대한 그 운영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런 좀 굵직한 경제특구 산업공단, 테크노파크의 어떤 성공적인 운영하는 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적극 좀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도 제가 농업도 우리가 너무 이제 우리 농산물 뭐 수출 위주하고 또 곡물 뭐 수입 위주로 하는 이런 단순 교류 협력 방식보다 이 스마트팜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대규모로 조성하는 거라든지 더 나아가서 이제 스마트팜 영농뿐만 아니라 가공, 유통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클러스 내지는 밸류체인 기반을 구축하는 이런 조금 더 고도화되고 부가가치 높은 이런 전략들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 정부에서 이제 한 4, 5년 정도 공들여 가지고 스마트팜 밸리 조성을 거의 다 했더라고요. 김제도 있고 뭐 밀양도 있고 또 상주도 있고 그래서 그 스마트팜 밸리가 이제 우리 국내에도 다 하나 이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런 스마트팜 클러스터, 스마트팜 밸리를 우리가 유라시아 쪽에 이제 시스템 수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보인다 생각이 들고 마이크로 프로젝트 차원에서는 이 드론이 보니까 상당히 이제 앞으로 이제 드로나이제이션이라는 얘기 할 정도로 드론의 이제 굉장히 이제 적용 범위가 커지고 그래서 이제 농업 드론 하나만 해도 3헥타르에 한 대 정도 들어간다니까 러시아의 경장 면적이 2억 헥타르고 우크라이나만 해도 3,200만 헥타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드론을 좀 본격적으로 유라시아하고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 또 우리가 이 프랜차이즈 진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BBK 이제 윤 회장님을 한 몇 분 만났는데 이분이 이제 맥도날드를 능가한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데 맥도날드가 5만 개랍니다. 근데 유라시아 하나만 잘 돌보면은 2만 5천 개의 프랜차이즈를 갖다가 열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좀 프랜차이즈도 굉장히 좀 고려할 만하고 BBQ뿐만 아니라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다 이런 것도 얼마든지 우리가 좀 경쟁력이 있는 분야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북방 외교에 대한 우리가 비전을 좀 다시 한번 좀 설정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나중에 PPT 얘기하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북방 협력국 중심으로 5개의 어떤 리틀 코리아를 한번 만들어 보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러시아 같으면은 우리가 러시아 전체하고 우리가 이제 같이 협력하기는 너무 우리의 어떤 자원이 딸리고 그렇지만 이제 러시아 연해주 또 연해주도 우리가 안 되면은 블라디보스토크를 좀 중점적으로 스마트 시티 중심으로 협력을 해서 우리 한국에 좀 좋은 시스템들을 갖다가 임플리멘트 한다면 이걸 좀 작은 리틀 코리아라고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중앙아시아는 키르기스탄 같은 데 또 한국에 대한 굉장히 좀 관심, 한국에 대한 뭐랄까 협력 의지가 높기 때문에 이런 키르기스탄 같은 또 우리가 이제 최근에는 또 이게 타지키스탄도 지금 한국하고 해보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키르기스탄 내지는 타지키스탄 그리고 이제 몽골은 이미 굉장히 이제 우리하고는 상당히 가까운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몽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동쪽에 서쪽에 몰도바도 지금 최근에 정권 교체하고 나서 대통령하고 총리를 비롯해가지고 한국을 좀 한국하고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그런 고무적인 시그널을 많이 보내고 있는 걸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체를 또 우리가 다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우크라이나의 이제 서쪽에 있는 인구 100만의 르비프라는
뭐 이런 도시. 그래서 이런 걸 중심으로 우리가 좀 작은 그 코리아를 하나 만들어보는 이런 좀 전략도 저는 꼭 한번 해봤으면 바람이고, 그리고 이제 SDG 기반의 이제 5개년 정부가 로드맵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제가 이따 PPT 중심으로 할 테고요. 뭐 골자는 지금 국내 SDG 조직위원회하고 UN 유럽스라는 UN 조달기구하고 한 지금 4년째, 5년째 SDG 포럼하고 전시회를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원래 이제 9월 부산인데 코로나 때문에 내년 2월로 좀 연기가 됐고 그래서 하여튼 2021년은 어쨌거나 한국에서 하고 또 2022년은 일본 코베하고 하는 것까지 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2023년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유엔하고 또 우리 한국하고 러시아하고 SDG 이런 이벤트, 그리고 이제 2025년에는 중국 동북 삼성 심양정도, 그리고 2024년은 여러분들 이제 강원도에 또 하나의 큰 축제가 있잖아요, 그죠? IOC 개최하는 청소년 동계 올림픽이 2024년 강원도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고, 그래서 만약 북한도 보니까 또 SDG에 굉장히 열공을 하고 또 유엔도 북한 SDG의 어떤 파급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하기 때문에 2024년은 남북한 SDG 엑스포를 한번 개최해보는, 그래서 22년까지는 계획이 됐고 3, 4, 5년 이거는 저희들이 앞으로 좀 계획을 해나가면은 굉장히 좀 명품 행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러시아가 너무 큰 나라고 또 우리의 전략적인 자원은 또 제한되어 있고 해서 좀 이렇게 연해주하고 두만강 중심의 또 그런 프로젝트를, 전략적인 프로젝트를 러시아하고 한번 좀 추진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특히 이제 크라스키노 여러분들 많이 가보셨죠, 그죠? 거기에 이제 우리 유니베라가 한 20년 가까이 이제 영농 진출을 하고 있고 현지에서도 굉장히 좋은 평판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크라스키노 유니베라 어떤 그런 팜을 중심으로 이걸 조금 더 스마트팜 클러스터를 만들고 이런 걸 기반으로 크라스키노 한 2,600명 되는 면 정도 규모인데 이 스마트 빌리지와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좀 두만강 사업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제 크라스키노 기존에 해왔던 사업을 더 좀 고도화시키고 확대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사업도 굉장히 좀 중요해 보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블라디보스톡 총영사하면서 그래도 가장 좀 메가 프로젝트면서 전략 프로젝트면서 동북아시아 러시아, 일본, 한국, 중국 이에 어떤 접점이 있는 게 자루비노 같아요. 자루비노. 그래서 이게 자루비노 항만 물류 복합단지를 좀 잘 구축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블라디보스톡이 러시아에서도 굉장히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게이트웨이화하고 그걸 위해서 이제 블라디보스톡을 굉장히 키우는 그런 노력들을 저희 있을 때부터 많이 했는데 우리도 러시아의 그런 아젠다에 부합해주는, 그래서 블라디보스톡을 좀 더 21세기형 스마트 시티화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좀 굉장히 좀 중요한 과제다. 예.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저는 우리가 이제 러시아, 중국 이런 강대국에 비해서는 우리가 이제 미들 파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정말 이게 전략에 대한 이노베이션이 참 나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국방위기에 잘한 것도 참 많지만 우리가 국방위기에 진출하는데 이 전략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전략하고 이제 좀 고민을 한다면은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글로벌 SDG, ESG, 탄소 배출 이런 글로벌 아젠다하고 연계하는 거라든지 또 우리가 이제 우리가 좀 더 좀 고쳐야 될 게 협업 안 하는 문화. 기업 솔로로 진출하는 거, 지자체 솔로로 진출하는 거, 대학 솔로로 진출하는 거, 또 우리끼리만 진출하는 거. 하여튼 이런 협업하고 콜라보레이션하고 플랫폼 만드는 이런 것들도 저는 작은 거지만은 이노베이션 같아요. 전략 이노베이션.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국방 정책 전략 이런 것도 큰 전략은 더 잘 만드는데 정말 전략 하나하나 수립해 나가는 실행 전략
그걸 이제 변화관리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이 변화관리 전략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전략 정책 프로젝트가 있어도 결국 이제 변화관리 전략이 5%의 그 승리를 좌우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그 똘똘한 실행 전략, 변화관리 전략 없는 거는 95%가 벌써는 이게 실패한다고 보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북방외교는 이제 프로세스니까 다음 우리가 정권에서는 뭐 지금 해왔던 것 중에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반영을 할 필요가 있다. 이제 뭐 저희들 뭐 북방외교 짧게는 5년이지만은 길게는 또 1988년부터 따지면 이제 30년이 넘었잖아요. 제가 이제 늘 그 현지에서 느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북방에 대한 특히 러시아에 대한 그 어떤 인식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데 그 네 가지 무 같아요. 첫 번째는 러시아 하면은 굉장히 무수하고 또 두 번째는 러시아 하면 또 굉장히 좀 무시하고 또 세 번째는 뭐 러시아 아니라도 뭐 투자할 때 많다 해가지고 좀 무관심하고 근데 이 세 가지를 다 보면은 통틀어서 결국은 우리가 무지하다 잘 모르기 때문에 무수할 때 무시하고 무수하지 안 해도 되는데 무수하는 그래서 좀 우리가 러시아나 이 북방 지역을 더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 지금까지 이제 저희들이 그 많은 성과도 거뒀지만 좀 신뢰 자산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서로 간의 이해도 부족했고 성공 사례도 부족했고 또 뭐 다양한 그 비전 전략 이런 실행 전략도 좀 더 우리가 잘 갖출 필요가 있지 않았느냐. 제가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 할 때 그 이코노미스트에서 한번 그 극동 시베리아에 진출한 그 프로젝트 그 4대 성공 요인이 있더라고요. 제가 축구 특화까지 갔는데 거기서 뭐 호주나 캐나다 같은 데는 그 건강까지 다 이렇게 인수를 하는 거 보면은 안 되는 게 아니라 되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것들이 이제 됐냐 했을 때 첫 번째는 이제 그 CSR 그러니까 이제 기업의 어떤 그 이미지 메이킹 러시아 국민들에 대해서 이제 좋은 그런 그 인식을 갖다 심는 CSR 활동이 상당히 강했다는 거. 두 번째는 중앙정부, 지방정부하고 이제 협력이 상당히 잘 됐다는 거. 세 번째는 이제 차별화된 기술, 차별화된 프로젝트를 가지고 진출했다. 네 번째는 이제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을 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네 가지의 성공 요소로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뭐 외교관으로서 특히 이제 북방 지역이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이제 민감한 지역이 됐는데 저희들이 좀 지정학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잘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은 뭐 진짜 우리가 이제 남북러 삼각 협력을 우리가 PNG도 있고 뭐 세 가지 있지만 자꾸 우리는 그걸 갖다가 이제 러시아가 이제 그 가스를 갖다가 우리한테 이제 파는 그 경제적인 그런 차원에서만 우리 자꾸 이해를 하고 우리도 경제적인 차원에서만 문제를 갖다가 접근하다 보니까 러시아의 어떤 큰 전략적인 이해를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러시아는 뭐 가스를 한국에다가 이제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가스관의 어떤 그 정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 가스관 구축을 통해서 북한도 이제 개혁 개방을 하고 또 러시아도 나름대로 이제 한반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영향력을 좀 행사를 하는 뭐 그리고 이제 중국의 이제 북한이나 한반도에 대한 그 과도한 영향력을 좀 억제를 하는 여러 가지 보니까 러시아의 전략적인 그 큰 틀의 이해가 있고 또 그런 러시아의 전략적인 이해는 우리하고도 많이 이제 부합이 되는데 우리는 너무 이제 경제적인 전술적인 단기적인 이런 시각에서 보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좀 시각의 차이가 난다는 걸 많이 느꼈고요. 또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참 우리가 이제 석유가스 뭐 사활린 석유가스를 개발하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해상 플랫폼부터 이제 구축하고 그걸 하는데 우리는 너무 이제 플랫폼 없이 좀 하는 그런 걸 갖다가 좀 다시 한번 좀 성찰을 해야 된다. 이제 3번에 이제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러시아 포함해서 이제 북방 진출을 고려할 때는 무엇보다 지정학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또 굉장히 미묘한 딜레마 있잖아요. 제가 봐서는 뭐 러시아는 극동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동북아 그래서 이제 중국의 어떤 동해 진출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는 상당히 지금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안전장치 견제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가장 적합한 파트너가 이제 한국이다. 그래서 좀 어떤
어떤 러시아의 전략적인 이해도 잘 읽어야 되고 우리의 또 전략적인 이해도 잘 맞춰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뭐 지정 리스크, 컨트리 리스크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리고 이제 러시아의 어떤 그 니즈하고 우리 니즈 간에 어떻게 좀 공감대를 발굴할 거냐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이게 플랫폼을 좀 잘 구축하고 이 구조를 잘 짜는 게 특히 이제 비즈니스 모델 성공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쓰레기 대체를 한다. 그런 리스크를 어떻게 줄일 거냐. 우리 돈 다 갖고 가기에는 그 컨디션이 안 맞잖아, 그죠? 그래서 그 EBRD라든지 또는 그 국제 그 MDB 같은 그런 세계적인 그 금융 기관을 갖다가 참여시켜서 이렇게 구조를 좀 멀티레터럴하게 하는 거라든지 또 자로비노 같은 거 이런 것도 큰 프로젝트는 우리만 할 게 아니라 일본이라든지 또 주변 그 이해국들을 함께 참여시켜서 멀티내셔널 하는 이런 거라든지 또 우리가 이제 기업 혼자 갈 게 아니라 민관, 산학연, 지자체까지 다 동원하는 이런 스트럭처 잘 짜는 게 거의 가장 중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상호 이해, 신뢰 이거 참 중요하다는 얘기는 많이 하는데 이 간헐적으로 무슨 문화행사 하면 뭐 상호 이해, 사고를 이해하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외교부 있으면서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봤더니 일본은 그 여론조사를 갖다가 문항을 100개인가 만들어가지고 러시아에 대해서 매년 같은 여론조사를 반복을 해요. 그러다 보면 약간 이게 데이터 축적이 되고 어떤 여론의 어떤 뭐라고 할까 일본에 대한 이미지 어느 부분이 어떻게 좋아졌고 어떻게 나빠졌고 하는 게 이 과학적인 데이터 축적이 되는 걸 보면서 역시 일본스럽다. 우리도 좀 우리 한국에 대한 이미지 현역에 대한 그런 좀 과학적인 여론조사 좀 그걸 좀 잘 만들어가지고 러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하고도 그런 걸 좀 매년 해가지고 그런 거 좀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좀 과학적인 기반 하에 이제 우리가 좀 진출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문화행사 많이 했다고 상호 이해가 되고 신뢰가 구축되는 거 절대 아니더라 말이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대로 이 러시아 같은 특히 이제 대국은 보는 건 굉장히 이제 전략적인 아주 큰 틀에서 장기적이고 컴프레hen시브한 이런 큰 틀에서 많이 보는데 우리는 굉장히 좀 단기적이고 전술적이고 굉장히 좀 좁은 스코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제 대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대표적인 게 그런 남북 삼각협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나진 하산 프로젝트도 남북역 삼각협력의 하나의 축소판인데 이것도 지금 우리가 좀 뭐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 가스관 PNG 사업을 갖다 이게 어떻게 우리가 가스공사가 협상에 주협상하면 안 되죠. 이거는 굉장히 전략적인 프로젝트를 진짜 프로페셔널한 니고시에이터가 붙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 봐도 우리는 우리 시각이 굉장히 단기적이고 경제적인데 좀 국한되어 있다는 걸 협상 니고시에이터만 봐도 많이 보이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좀 달라져야 될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좀 우리가 이제 국방 전략할 때는 첫 번째는 실행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 두 번째는 이게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도 이제 제가 집토끼, 산토끼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산토끼 3마리 잡으려다가 집토끼가 다 놓치는 아무것도 못 잡는 그런 물을 범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거나 어렵게 극동 러시아에 진출해 있는 특히 연해주만 해도 우리가 영농기업이 10개가 넘어요. 20년은. 그래서 이미 가 있는 기존 사업들, 기존 프로젝트를 잘 성공시킬 수 있는 거기에다가 저는 한 70% 역점은 거기다 둬야 되고 한 20% 정도는 지금 검토하고 있는 나제진스키 그런 거라든지 그리고 나머지 한 20% 정도는 정권의 어떤 칼라에 따라서 신규 사업 되겠죠. 그래서 메가 프로젝트 하겠다면 러시아가 절대 반기지 않을 것 같아요. 작은 거라도 할 수 있고 결과가 나오는 그런 거 했을 때 러시아도 지금 환영을 하고 신뢰를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이게 이 포트폴리오를 잘 좀 갖출 필요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민간 산학연 협업 구조를 좀 잘 만들 필요가 있는데
이게 좋은 사례가 러시아하고 중국이 있더라고. 예. 러시아 이제 극동 시베리아하고 중국은 동북 삼성 간에 그 10개년 그 액션 플랜을 메드베데프 대통령하고 뭐 어떤 정상 간에 서명을 한 걸 봤어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이제 한 190개인가 뭐 프로젝트 중심으로 서명을 했고, 그 다음에 서명한 다음에는 그 정부 차원에서 어떤 그 이행할 수 있는 커미티를 또 만들고, 그래서 상당히 굉장히 좀 잘 짜여진 그 프레임이다 해서 우리도 좀 이런 것들을 좀 해서 좀 액션 플랜 그리고 이제 액션 플랜을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이행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우리가 지금 그 하이테크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우리가 자꾸 이제 그 트래디셔널한 그런 그 비즈니스 모델만 갖고는 안 된다. 특히 러시아가 굉장히 프라이드를 가지는 게 과학기술 대국인데 우리도 러시아하고 탄소 배출, 디지털 혁신, AI, 빅데이터 같은 또 스마트 시티 뭐 이런 것들 좀 하이텍 기반의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좀 발굴을 해야 된다. 예, 제가 뭐 협력 플랫폼 얘기는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5번에 이제 리스크하고 이제 기회 관리 얘기했듯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워낙 이쪽에 이제 리스크가 큰 나라이기 때문에 MDB 국제기구를 갖다 인바이트하는 멀티레터럴한 구조, 또 이해관계사 여러 나라 들어갔다가 좀 인바이트 참여하는 멀티내셔널한 이런 구조가 좀 굉장히 중요해 보인다는 생각을 현장에서 많이 가졌고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전략에 아까 저 이노베이션 얘기를 많이 했는데 첫 번째는 그 인테그레이션 같아요. 우리는 뭐가 인테그레이션이냐, 이 프로젝트와 프로젝트를 갖다가 통합하는 게 인테그레이션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예점 해도 뭐 영농기업도 있고 뭣도 있고 우리가 진출한 기업은 적지는 않은데 영농 따로 뭐 가공 따로 유통 따로 이렇게 놀다 보니까 한국의 어떤 그 비즈빌리티도 굉장히 눈에 안 보이고 시너지도 안 생겼나.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든지 뭐 러시아다 북방이다 할 것 같으면은 프로젝트 전체를 갖다가 좀 인테그레이트하는 해서 우리도 굉장히 한국만 선단을 만드는 뭐 이런 좀 전략하고, 두 번째는 이 콜래보레이션인데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우리 기업만 솔로로 가든지 또 강원도도 얼마나 열심히 또 오세요, 그죠? 또 대학 데려가고 이렇게 막 각계전태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그런 다양한 거버넌스를 좀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콜래보레이션이 잘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싱크로나이제이션인데, 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일본 사람은 뛰기 전에 생각을 하고, 중국 사람은 생각하고 나서 뛰고 나서 생각하고, 그럼 한국은 어디예요, 그죠? 한국은 뛰면서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가 중국하고 다르고 일본하고 다른 차별화된 거는 결국은 속도 같아, 속도. 그래서 군대 작전하듯이 우리는 남들이 원 바이 원 할 때 우리는 멀티태스킹 하는 그런 이제 전략, 그런 역량, 그걸 했을 때 상대한테도 한국하고 하면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아주 효과적으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한국은 역시 하면은 속도다. 그런데 엉터리 속도가 아니라 퀄리티까지 이렇게 잘 갖춘 그런 한국이다 하는, 이거는 저희들한테 굉장히 좋은 브랜드고 역량 같아요. 그래서 자, 이거는 그래서 싱크로나이제이션 이게 아니래도 그죠? 아주 우리만의 뭔가 차별화된 전략의 어떤 그런 모델이 있어야 된다는 걸 거듭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꾸 이제 북한 때는 못한다 하는데 북한 없이도 할 수 있는 것들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러시아 제재 때문에 못한다. 자, 제재 피하고도 할 수 있는 것들 많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나 저나 이 자리에 모인 거는 안 되는 걸 찾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뭔지, 또 안 되는 것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그런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만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동북아시아나 유라시아 전체 큰 판을 보면은 남북 문제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북한하고 안 되는 거는 접어두고 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지금 우리가 지금 넘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할 수 없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걸 좀 잘 찾아야 되고, 우리가 북한을 자꾸 이제 상수로 해가지고 북한 스스로에 우리가 밸류를 높일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리스크도 있지만 이제 기회도 상당히 이제 커진다. 특히 이제 지금 시대의 어떤 그 변화를 반영한다면은 지금 큰 그 이슈가 이제 미중 패권 경쟁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도 영향을 미치지만 진짜 심각한 영향을 코로나 바이러스 끝나고 나서 더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정치, 경제, 안보 어떻게 영향을 튈지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또 계속 좀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또 기후 변화 때문에 또 우리가 이제 국방의 중요성이 훨씬 더 커졌고, 또 북극해에 대한 기대감도 더 커졌고, 또 4차 산업혁명도 굉장히 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포함해서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잘 또 해결할 수 있는 데가 국방이다. 그래서 이제 국방의 중요성은 지금보다도 더 중요해질 거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30년 동안 또 짧게는 5년 동안 국방 지역에 이제 이미 진출한 마중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대로 연해주에 있는 영농 기업이라든지 또 우크라이나의 그 포스코의 그 곡물 터미널, 스마트팜 해가지고 이미 진출해 있는 비록 크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런 그 프로젝트를 마중물로 활용한다면은 우리가 굉장히 단기간에 큰 성과를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역량도 그만큼 커졌고 이미지도 상당히 높아졌다. 특히 저는 자꾸 이제 SDG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해보니까 이 미들 파워가 가지는 장점이 굉장히 많더라. 자, 예를 들어서 중국이 이제 1대1로 가지고 이제 그것도 SDG죠, 그죠? 상당히 좋은 의미지만 중국이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경제 프로젝트를 한다고 그러지만은 미국이나 러시아나 EU는 절대 그렇게 안 보더라 이거죠, 그죠? 또 반대로 이제 미국 판에 이제 1대1로 할 것 같으면은 또 중국이나 또 여러 가지 이해 당사자들이 꼭 같은 시각으로 봐요. 그래서 대국이 1대1로 하고 SDG를 하고 할 것 같으면은 아무리 이게 경제 프로젝트라고 얘기해도 전략적인 프로젝트고 정치 프로젝트가 되니까 안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누가 하느냐? 우리 같은 미들 파워다. 자, 그 6번째 이제 제가 강원도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미들 파워라는 장점을 살려야 되고, 또 앞으로 이제 거대한 챌린지를 갖다가 좀 대응하는 차원에서도 우리가 이제 중견국 클럽 미들 파워 네트워크를 갖다가 더 강화시키고 활성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P4G 같은 경우는 이게 한 12개 이제 미들 파워 국가 간의 하나의 이제 좋은 클럽인데, 그리고 이제 이런 미들 파워가 될 수 있는 나라들이 작게는 40몇 개에서 70몇 개까지 있더라고요. 그죠? 과거에 이제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비동맹 클럽이 해가지고 강대국 간의 어떤 거기서 역할을 했다면은 지금은 이런 중진국 클럽을 잘 만들어서 강대국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데서 조금 중간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6번째 이제 강원도하고 이제 한림대한테 제언하고 싶은 거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UN SDG 기반의 동북아시아의 5개년 로드맵에 강원도하고 한림대가 좀 참여하면 좋겠다. 특별히 이제 그 강원도하고 연해주하고 그 자매결연도 체결되어 있죠, 그죠? 해서 24년 3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는 강원도가 좀 정권을 쥐고, 저는 이거 러시아한테 할 것 같으면 굉장히 환영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걸 좀 강원도가 좀 적극적으로 한다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4년이 저는 상당히 또 하나 역사적인, 우리가 잘 활용한다면은 역사적인 어떤 새로운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기다. 첫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이미 이제 계획이 되어 있고, 이래저래 이제 한국이 또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그런 회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북한 SDG 엑스포를 성황리에 개최하면은 또 전 세계의 어떤 이목을 갖다가 끌어올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또 기독교의 이제 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는 로잔느 총회, 이게 한 15년 단위로 열리는데요. 50주년 이 로잔 총회가 또 한국에서 또 열린답니다. 이것도 지금 이 한 해에서만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 준비하기 위해서 매년 크고 작은 행사들이 있는데,
그래서 2024년을 저희들이 좀 그 원년으로 해서 정말 통일을 만들든지 확고한 한반도에 뭔가 좀 심는다든지 동북아시아에 뭔가 우리의 어떤 이상을 심는 앞으로 이제 한 3년 좀 안 남았죠, 그죠? 잘 준비해가지고 2024년을 갖다 우리가 최대한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좀 더 우리가 앰비셔스하고 조금 브레이크스루한 그런 좀 타겟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그냥 뭐 스마트 시티하고 뭐 스마트팜하고 할 게 아니라 리틀 코리아라는 그런 좀 좋은 명분을 갖고 스마트 시티를 하더라도 리틀 코리아 안에서 산업공단을 하더라도 이렇게 좀 리틀 코리아를 만드는 그런 것들 좀 더 실감이 나고 조금 더 구체성도 있고 조금 더 전달력도 빠르고 그래서 이제 강원도 한림대가 중심이 돼서 이 5개 지역 국가 중에 하나를 좀 책임을 진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당부하고 싶고요. 그리고 뭐 제가 이제 K 블루존 이거는 뭐 나중에 또 저녁 먹으면서 얘기하더라. 이거는 뭐 소위 말하면 이제 농촌을 갖다가 다시 좀 살리는 어떻게 보면 21세기 판에 농촌 개발 모델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정부에서 지금 드라이브 걸면서 저희 고향 함양에 이제 시범지역 비슷하게 되었고 강원도에는 막 파천이 대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냥 유라시아에 진출할 게 아니라 우리가 검증된 자신 있는 경쟁력 있는 모델을 가지고 이제 유라시아 진출했을 때 훨씬 성공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SDG의 좋은 하나의 베스트 프랙티스가 될 수가 있고 또 대부분 북방 국가들이 필요로 하는 모델이다 이거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지금 영향과 타격을 많이 받는 게 농업이더라고요. 이번 주 월요일도 뭐 대구에서 그런 큰 농업 미래 포럼에 참석했더니 지금은 이제 알파고가 아니라 알파팜 얘기가 나와요. 정말 농사 잘 짓는 농부하고 또 농사 잘 짓는 로봇하고 이제 한번 경쟁하는 그런 시대가 이미 빈실로 다가왔고 그리고 막 그린하우스 보니까 막 컨베이어를 해가지고 노동력의 이제 90%를 절감한다는 그래서 이제 굉장히 하이텍이 이제 반영이 되는 그런 첨단 농업을 하는 그런 시대가 이미 됐더라고. 그래서 특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다 과학기술로는 뭐 굉장한 나라들이고 그런 나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거는 역시 이제 수준 높은 문화하고 수준 높은 과학기술 같아요. 그래서 이 블루존도 그런 차원에서는 유라시아에 진출할 수 있는 우리 하나의 좋은 살아있는 모델을 만드는 거다. 강원도도 이미 화천이 하나의 그런 대상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진출하면 좋아 보인다. 그리고 이제 단기 파일럿 프로젝트도 이제 좀 고민하시는데, 아까도 얘기한 대로 연해지에 진출해 있는 10개 이상의 영농기업을 어떻게 저걸 잘 엮어서 저 사람들이 수익을 내고 저걸 단순한 영농을 넘어서 또 어딘가는 가공을 하고 어딘가는 농공복합단지를 만들고 어딘가는 유통하고 물류하고 이런 클러스터 내지는 밸류체인을 만들어줘야 영농도 살고 가공도 살고 전체가 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지금 잘 해외 영농 진출을 우리가 30년 이상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안 되고 있는 게 농사만 지러 가더라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스리스크에서 블라디보스토크 120km 물류비가 부산에서 LA 가는 것보다 더 비싸요. 그래서 전혀 그런 유통하고 물류기관이 안 된 가운데 또 저장시설이 안 된 가운데 농사를 아무리 잘 지었들 그거는 맨날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진출한 영농기업을 정말 도와주는 차원에서 모두가 성공하는 차원에서는 정말 이런 클러스터 영농은 됐다면은 그 다음에 필요한 제2, 제3의 이런 틈새를 갖다가 메꾸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북방 정책의 좀 핵심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두만강 프로젝트 아까 얘기한 대로 없는 걸 처음부터 우리가 만들면은 또 10년, 20년 우리가 또 가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유니베라 같이 크라스키노에 한 20년 진출하는 그런 마중물을 토대로 해가지고 단순한 영농이 아니라 스마트팜으로 만들고 그것도 이제 유니베라가 강점인 바이오 작물들 있잖아, 그죠?
그런 거 바이오 스마트팜 클러스터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농사만 잘 지을 게 아니라 그 크라스키노라는 그런 그 면을 갖다가 스마트 빌리지화하고 또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그 농공 복합단지를 만들고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핫산군 전체를 좀 확산시키고 그럼 거기에 이제 산업공단 나오고 하다 보면은 북한에 있는 노동력도 이제 그 초청해가지고 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그걸 하고 자루민하고 또 물류하고 좀 연결하는 거라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이제 뭐 그런 식으로만 잘 연결하면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두만강 프로젝트가 되고 또 이게 이제 굉장히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로 보이고요. 최근에 이제 다른 기회에 그 중국이 하도 그 두만강 그 14km 그게 이제 진입이 안 되니까 북한에 어떤 뭔가 약점이 있는지 뭘 당근을 줬는지 모르지만 이제 북한 지역에 있는 두만강 지역에다가 중국하고 북한이 뭐 대규모 지금 개발을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이제 원하든 원하지 않든 러시아도 이제 크라스키노, 핫산, 두만강 일대를 굉장히 이제 개발을 해서 좀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너무 이제 북한하고 중국 중심의 이제 두만강이 자꾸 이제 커지면은 상대적으로 또 러시아나 우리 같은 전략적인 그 이해 당사자의 또 마이너스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몇 분 됐죠? 지금 5시 53분입니다. 그럼 몇 분 하면 됩니까? 한 5분 안에 마무리. 마무리. 네. 자, 뭐 여러분들하고 저는 여러분들 특히 전문가니까 그죠? 좀 우리가 뭐 이 시나리오를 좀 잘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제 보면은 현상유지 시나리오가 있을 테고 또 우리한테는 가장 그 워스트 시나리오가 있을 테고 또 우리한테는 이제 베스트 시나리오가 있을 테고 그래서 뭐 이게 제 주관적일 수도 있지만 뭐 워스트 시나리오 보면은 우리가 이제 뭐 파퓰리즘 같은 거라든지 또 제2의 어떤 그 IMF 글로벌 디프레션 또 중국의 패권 뭐 2030년 차지하는 그런 문제라든지 또 북핵 문제로 인해 가지고 동북아에 핵 도미노가 나는 거라든지 미국 고립주의 회귀가 되는 거라든지 한미 동맹이 좀 흔들리는 거라든지 또 뭐 그렇게 해서 뭐 미군이 철수되는 거라든지 한미일 협력이 와야 되는 거라든지 중국하고 일본의 갈등이 심화되고 미국도 고립주의 가가지고 피터 자이안이 얘기한 대로 3대 전쟁론이 동북아시아에서 펼쳐지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세계 경제 대공황이 오고 국제 질서가 혼돈과 무질서에 빠져가지고 제3차 자 이게 현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정말 우리 지정하는 사람은 항상 그 워스트를 가정을 해야 되는데 정말 워스트뿐만 아니라 또 베스트도 있다. 특히 이제 북한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거, 미중 간의 갈등이 아니라 협력을 하는 거, 한미일 간의 협력이 더 돈독해지는 거, 그 다음에 그 미들 파워 네트워크가 더 강화되는 거, 그리고 이제 저는 이게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하면서 늘 꿈꾸는 게 동북아시아 1일 생활권 단일 경제권 얘기인데요. 블라디보스토크 우리 서울하고 보면 800km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고속철이면 한 2시간, 그리고 하바롭스크까지 또 블라디보스토크에 2시간. 이런 우리가 좀 그 행복한 좀 이런 베스트 시나리오를 갖다 우리가 꿈꾸고 추진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자 우리가 뭐 지금 중국이 뭐 아무리 봐도 정상국가는 아니잖아요, 그죠? 보통국가.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인권, 유니버셜 밸류를 좀 준수하는 중국의 어떤 그 보통국가가 된다든지 또 우리가 SDG 기반의 이제 그런 실크로드를 만드는 거라든지 또 북극해를 갖다가 시대에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우리가 어떤 그런 혜택을 누리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꿈꿔야 될 워스트 시나리오는 방지하고 베스트 시나리오를 우리가 좀 진행할 수 있는 이런 좀 치밀한 전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역시 이제 또 이게 트리거를 잘 방지해야 되는데 국내 차원의 트리거도 있고 하반도 차원에도 있고 글로벌 차원에도 있는데 특히 이제 국내 차원에서는 이 남남 갈등 그리고 이거 외교 안보를 정치화하는 거 또 이게 세계 경기 침체 이런 것들이 저는 또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우크라이나 이제 그 크림하고 이제 이건데
정말 우리가 포로는 뭘 잘했냐면은 예방을 잘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대부분 그 위기는 그 예방하면 막을 수 있는 건데, 2014년 그 1월에 유럽하고 미국 정상들이 다 모인 가운데 2014년에 유럽의 가장 안보적인 위협이 뭐냐 했을 때 우크라이나는 빠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1월 달에 그 모임이 있었고 3월 달에 크림 사태가 생겼는데 그만큼 이 위기 관리를 잘하는 그 최고의 위기 관리는 예방인 것 같아요. 우리 한반도도 이렇게 보면은 아까 말한 대로 워스트 시나리오고 우리한테 닥칠 수 있는 국내적인 위기 또 뭐 다양한 위기들이 있는데 우리가 진짜 여러분들 특히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 국가에 닥칠 수 있는 그 위기가 뭔지 그걸 상정해서 어떻게 예방할 건지 이거는 진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023년 그 프리드만은 그 넥스트 데케이드에서 2011년부터 20년까지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데 저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같아요. 첫 번째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도 완전히 이제 언서틴하고 파리 기후 변화 협약 실천하는 것도 30년이고 SDG도 2030년 또 미중 그 GDP 역전되는 것도 2030년. 그래서 이제 요 10년이 가장 대한민국의 역사 또 글로벌 역사를 좌지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넥스트 데케이드 이거 진짜 중요하다는 그런 위기의식, 문제의식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고 제가 이런 책들을 통해서 또 다 보는 내용들이고 유라시아가 다시 중요하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저는 늘 현장에 있으면서 이제 이 실크로드 비전을 이제 늘 얘기하는데 이건 또 나중에 얘기하고 자 그래서 이게 SDG는 저는 이게 우리한테는 가장 그 솔루션 같아요. 그 SDG를 잘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일자리 문제, 기업 진출 문제, 또 여러 가지 이제 당면한 그 챌린지를克服할 수 있는 가장 그 좋은 툴이 SDG다. 또 SDG는 UN 선후진국 모두 다 공감을 한 내용이고 2030년까지 임플리멘트하기로 약속한 내용들이다. 그리고 왜 블레싱이냐?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중국이 SDG 하겠다면 아무도 안 믿어요. 또 미국이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거는 믿을 파워만이 할 수 있는 전유물이고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은 여기에 대한 그 지분이 있고 그다음에 국가 이미지가 있고 이거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블레싱이다. 그리고 또 왜 마지막에는 그 미션이냐? 이게 그 강대국이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에요. 누군가 지금 이게 치킨 게임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이 SDG 같은 걸로 안 하면은 잘못하면 컨플릭트가 더 확산될 가능성이 많다 이거지. 그리고 SDG가 보니까 이제 5가지 P인데 그게 이제 Peace, Prosperity, People, Planet, Partnership. 이게 대단한 가치이자 슬로건이자 목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모든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국방에 대한 역량을 SDG 중심으로 리얼라이먼트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걸 강조하면서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다시 한번 이제 제3제사 강조하고 싶은 거는 동북아시아의 SDG 5개년 로드맵을 좀 추진을 하자. 그리고 유라시아 전체에 5개 지역, 5개 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SDG 중심의 리틀 코리아를 만들자. 그렇게 되면 이제 점과 점을 연결하고 선과 선을 연결한다면은 유라시아 전체의 이제 하나의 대한민국 버전의 SDG 판의 실크로드가 될 거다. 자, 감사합니다.